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 이틀간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했습니다. 시그널 D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출소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이코패스 강윤성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출소 후 범행까지 타임라인으로 풀어가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위험성과 우리 사회의 가석방 시스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큰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그럼 시그널 D 지금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14년의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는 반성했다고 말하며 가석방 심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모범수로 칭찬받았죠.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차 트렁크에 넣어 도주하다가 자수합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이 남자의 이름은 강윤성. 그는 사이코패스 점수 30점대, 유영철이나 정남규급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ASPD를 가진 인물입니다. ASPD는 공식 진단명으로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충동적,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를 말하며 사이코패스는 그 중에서도 공감, 죄책감이 거의 없고 냉정, 조작적인 극단적 유형을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사이코패스를 개선된 인간으로 착각하고 풀어놓을 때 어떤 지옥이 열리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강윤성의 삶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첫 범죄, 감옥 속 가면, 그리고 출소 후의 치밀한 계획까지. 강윤성은 1965년 서울의 평범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서울은 산업화가 한창이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도시였죠. 그의 가정은 특별히 부유하거나 가난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였어요. 아버지 강모 씨는 1930년대 말 태생으로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는 주로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기계와 관련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성격은 무뚝뚝하고 엄격했으며 술을 즐기며 가끔 폭력적인 면을 보였다는 주변 증언이 있습니다. 어머니 김모 씨는 1940년대 초태생으로 시골 출신이었어요. 교육 수준이 낮아 집안일을 전담하며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렸죠. 아이들 교육에 열심이었지만 남편의 잦은 야근과 가정 불화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강윤성은 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부모는 그를 엄하게 키웠지만 아버지의 무관심과 체벌, 어머니의 과잉 보호가 섞여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벌을 자주 했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착해라고 감싸주며 문제를 덮었죠.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강윤성은 일찍부터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활발한 아이로 치부했지만 이는 감정 결여의 초기 징조였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뇌 스캔에서 보듯 공포나 죄책감을 느끼는 편도체 기능이 약해요. 일반 아이들이 장난감 부수고 울 때 강윤성은 그냥 웃으며 다음 대상을 찾았죠. 청소년기 들어서면서 이 결여는 더 두드러졌어요. 17세가 되기 전에 그는 이미 작은 절도나 폭력을 저질렀고 기록된 첫 범죄는 1982년 만 17세 때입니다. 특수절도,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거예요.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게 그의 범죄 경력의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그는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가족들은 충격받았지만 그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처벌을 게임의 실패로 봅니다. 후회보다는 다음엔 안 걸리게 하자로 배우죠. 이 첫 범죄 후 그는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강도, 강간, 상해, 전과 14범으로 짜입니다. 1989년과 2002년엔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았죠.
매번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외형은 이 시점부터 점점 평범하지만 불편한 느낌으로 굳어졌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이미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코와 얇은 입술이 돋보였고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그 분위기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죠. 여기서 강윤성의 내면 동력을 들어보죠. 왜 사람들이 나를 탓하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들은 약하고 나는 강해. 감옥? 그냥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야. 나가면 더 재미있는 걸 할 거야. 눈물? 그건 도구지. 판사들은 바보처럼 믿어주니까. 2005년 강윤성은 강도간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천안교도소에서 14년을 보냈죠. 여기서 그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모범수로 행세했어요. 반성문을 수십 장 썼고 책을 읽으며 자기 개발을 가장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변했다고 주장했죠. 목적은 명확, 가석방. 한국의 법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개선 가능으로 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가석방은 수용 태도가 좋고 재범 위험이 낮을 때 허용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ASPD가 치료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강윤성은 가석방 심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회의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가석방이 승인됐어요. 전자발찌 5년 부착명령과 함께. 하지만 출소 전 감방 동료에게 나가서 사고 치겠다고 속삭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 구조를 드러냅니다. 감옥은 휴식기, 출소는 새로운 사냥터. 그는 반성을 도구로 썼어요.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는 공감이 없어 진심 반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하지요. 천안교도소는 충남 산간 지역에 위치한 시설로 엄격한 규율로 유명하지만 강윤성처럼 교묘한 인물에겐 연기 무대가 됐어요. 출소 당시 그의 외형은 어느덧 56세의 나이로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짧은 헤어스타일, 주름진 이마와 차가운 눈매가 두드러졌습니다. 키 170cm의 마른 몸집이 오히려 위협적이지 않아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죠. 출소한 지 3개월, 강윤성은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번화한 서울의 주거지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동네였죠. 직업은 없었어요. 대신 사기를 계획합니다. 출소 전부터 머릿속에 있던 스킴으로 가짜 법인을 세워 투자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출소 후 바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강남구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아이폰 여러 대를 구매했습니다. 총 596만 원 규모의 사기였죠. 이 돈으로 더 큰 사기를 치려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 추적되면서 위험 발각이 커졌어요. 왜 바로 범죄로? 그의 사고 구조는 즉각적 쾌락 추구와 위험 무시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지만 동시에 계산적이에요. 이제 그의 범행을 실감나게 묘사해보죠. 전체 사건은 불과 3일 동안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압축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유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40대 여성, 노래방 도우미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화려한 미모에 긴 웨이브 머리, 쾌활한 분위기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타입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의 날씬한 체형에 밝은 화장과 미소가 매력적인, 삶의 고난을 웃음으로 이겨내려는 듯한 외모였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고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강윤성은 출소 후 노래방에서 그녀를 알게 됐어요. 친절한 미소로 접근해 오랜만에 친구처럼 이야기 좀 해요 라고 유인했죠. 8월 26일 그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제안하다가 거부당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중얼거리며 이불로 그녀의 목을 세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발버둥치며 살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강윤성은 오히려 그 소리를 즐기듯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풀어 오르는 순간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질식사 후 식칼로 시신을 훼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화장실에 버리는 행위, 피가 바닥에 고이고 공기 중에 비린내가 가득했어요. 그는 태연히 청소하며 이제 깨끗해졌네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시신 처리는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절단기로 토막내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오피스텔 화장실 변기 아래나 세면대 뒤에 숨겼어요. 이 과정에서 피를 닦아내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밤 늦게 작업했죠. 왜 바로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인 27일 새벽 전자발찌 위반 경보로 경찰이 3번 왔지만 야간과 주말이라 내부 수색을 못했습니다. 강윤성은 문만 열고 잘못된 경보라고 속여 넘겼죠. 피해자 가족이나 노래강 측은 실종 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인 관계로 이혼 후 혼자 사는 생활이라 당일 사라진 걸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래방 동료들은 집에 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맡긴 가족도 다음 날까지 기다렸어요. 이 틈을 타 강윤성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50대 여성,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평범한 체형에 짧은 머리, 신뢰감 주는 부드러운 미소가 특징이었습니다. 키 155cm 정도의 단단한 체격에 피곤한 눈가 주름이 있지만 항상 따뜻한 인상을 주는 외모로 동네 주민들에게 언니처럼 불리는 타입이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강윤성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 다음 날인 8월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렌터카로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돈 갚아줄게, 드라이브 가자 라고 속여 팔당댐으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돈 독촉이 시작되자 그는 네가 나를 이용했지 라고 속삭이며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는 왜 이러세요? 라고 헐떡이며 저항했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입에서 피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살해 후 시신을 트렁크에 쑤셔넣고 한강공원 근처를 맴돌며 사기를 저지르다 실패. 트렁크 안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해 악취가 났지만 그는 조금만 더 버티자 라고 중얼거렸어요. 강윤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 여성도 노렸어요. 그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강윤성과 과거 돈 거래가 있었던 지인입니다. 키 162cm 정도의 날씬한 체형에 직장인처럼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지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독립적으로 사는 타입이었어요. 두 번째 살인 당일인 8월 28일 오후 강윤성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급한 돈 문제로 만나자고 유인하려 했죠. 렌터카를 타고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지금 나와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녀가 약속 장소로 나올 뻔했지만 이상함을 느끼고 주저하는 사이 강윤성은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재미있을 텐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목 졸라 죽인 후 시신을 한강에 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기미를 보이거나 주변 CCTV가 많아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경찰 수사에서 살인 예비죄로 추가 적용됐어요. 3번째 범죄 시도가 실패한 직후 강윤성은 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먼저 사기 행각이 발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산 아이폰 구매 내역이 추적되기 시작했어요. 매장에서 CCTV가 그를 찍었고 경찰이 이미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었죠. 게다가 두 번째 시신이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로 부패가 진행되면서 악취가 심해져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웠어요. 그는 서울역 근처에서 경찰과 스치듯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가명을 노렸어요. 8월 28일 저녁 7시 55분 송파경찰서로 직접 걸어 들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엔 두 번째 살인만 털어놨지만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도 자백했어요. 자수 과정에서 그는 태연하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수 후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 부착법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 중 6명이 무기징역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1심 2022년 5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무기징역 선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 2심 2022년 10월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상고 포기. 현재 그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에요. 반성 없는 태도로 유명하며 사형도 각오했다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수로 사형을 피한 셈입니다. 다시 강윤성의 독백으로 들어가 보죠. 출소한 기분? 자유야. 그 여자들? 나를 화나게 한 대가. 목을 조를 때 느껴지는 그 힘. 재미있지. 경찰? 또 속일 수 있어. 나는 항상 이겨. 강윤성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를 사회에 풀어놓을 때 벌어지는 재앙의 교본이에요. 정신병리적으로 그들은 감정 결여 때문에 공감, 후회, 도덕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뇌 구조가 변형돼 있어요. 편도체 기능 저하로 공포를 느끼지 않죠.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장애인과 같아요. 수족은 멀쩡하지만 사회적 장애로 타인을 도구로 봅니다. 일반인의 잣대로 반성했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들은 연기할 뿐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테드 번디나 제프리 다머는 재통합 실패로 수백 명 목숨을 앗아갔어요. 우리나라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석방 엄격화, 평생 모니터링, 치료 의무화.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강윤성이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성 없는 인간을 인정해야 해요. 시그널 D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